네, YTN 뉴스라더 시작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으로 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에이펙 관련 일정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1분가량 짧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연 겁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한 건 지난 9월 10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뉴델리에서 마주 앉은 이후 2달여 만이고 올해만 7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 관계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며 특히 지난 3월 셔틀 외교 복원 당시 약속한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끄는 과정에 양국이 협력할 수 있을 거라면서 세계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방일시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이 됐습니다.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この歩みをさらに前に進めたいと思っています。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내일도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좌담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요. 한일과 한미일의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다른 일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잠깐 만났다고요? 네, 오늘 에이펙의 본격적인 일정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정상회의 세션에 앞서 각 나라 정상들의 기념 촬영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다만 촬영만 간단히 이루어진 자리여서 별도로 대화를 나누는 등의 모습이 여기에선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에이펙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따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건넸고 시진핑 주석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1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짧은 대화에 이어 두 정상이 1년 만에 마주하는 자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에이펙 첫 세션 뒤에는 에이펙 기업인 자문위원과의 대화, 정상 만찬 등 늦은 저녁까지 일정이 이어집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도 만났죠. 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미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에서 타이완 통일 의지를 강조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불러서 논란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또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통일을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의 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엔 날을 세우면서도 기업인들에겐 유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관 분리 대응 전략입니다. 中国愿意同美国做伙伴，美国也不要赌中国输，不要干涉中国内政。 참가비만 2,000달러, 시 주석과 같은 테이블은 4만 달러가 넘는다는 관람한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 팀 쿡 등 내로라는 미국 CEO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 기자회견에선 돌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Well, look,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중국 외교부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자 무책임한 정치적 농간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总有一些别有用心的人企图挑拨破坏中美关系，这也不会得逞。 다만 지난 6월 독재자 발언 때
정치 존엄에 대한 공개 도발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조절한 흔적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른 바이든 대통령. 미국은 인도太平양 국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뗄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타이완 해협과 남태평양에서 미국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t that brief discussion yesterday with President Xi, he asked why he had asked me before, I reminded him why we were so engaged in the Pacific. It's because we're a Pacific nation. 또 미국과 중국은 자유경제와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차이가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개선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미중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인 것이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며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are de-risking and diversifying our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PRC, not decoupling. Not decoupling. We'll be firm, standing up for our values and our interests.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 결과에 매우 만족스러워했다며 미국은 타이완 방어를 계속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른 데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 없이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어제 2024학년도 수능 시험이 있었죠.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이 혹시나 일탈 행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그리고 선도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거리가 인파로 북적입니다. 1년이란 긴 수험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날, 많은 가게가 수험생 할인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비도 오고 쌀쌀한 날씨이지만 집이 아닌 곧장 거리로 향한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매일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셀프 사진관에 들러 시간을 보내고 수험표를 내보이며 수험 기간 내내 기다려왔던 이 순간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일단은 1년 동안 놀이공원도 못 가고 좀 학원가밖에 못 가가지고 많이 놀러다니고 놀이공원 꼭 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고 수험생들에겐 모처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저 2월 달에 부산 가기로 했어요. 예, 맛있는 것도 먹고 회도 먹고 맛집 투어도 하고 그러려고요.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진 이번 수능엔 전국에서 50만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마스크도 벗게 된 만큼 이전보다 한결 더 가벼워진 마음이 혹여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찰은 도심 번화가 곳곳에 순찰 인력과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또 수험생들의 안전한 학창시절 마무리를 위해 오는 2월까지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간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수능. 그리고 함께 마음 졸여야 했던 부모님과 가족들. 수험생들에게는 해방감만큼 큰 감사함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어서 좀 죄송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공부 아니어도 성공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YTN 김대겸입니다. 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킬러 문항이 없이도 모든 과목이 골고루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시험을 치르고 고사장 밖으로 나선 수험생들. 올해 수능이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수학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들 국어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는 사실 되게 잘 봤었는데 이번에 좀 풀 때 체감 난이도도 그렇고 방금 국어 수학 가채점 해본 결과도 그렇고 저는 수능이 훨씬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에서 헷갈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어는 막 킬러가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먹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입시 업계도 올해 수능은 골고루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국어의 경우 지문은 평이했지만 선지가 까다로운 문항이 많았고 수학은 종합적인 개념 이해가 필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어 과목은 지난해보다 대단히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학 과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어, 수학에서 변별력이 두 과목 모두 높아졌고 변별력 있게 어렵게 출제되었다. 수학은 최상위권 줄 세우기가 관건입니다. 만점자만 2,500여 명 나왔던 9월 모의평가보단 어려워졌지만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과생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많이 치르는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최종 조정 점수에서 이과생들의 유리함은 지속될 거다. 졸업생이 많을수록 변별력 확보를 위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8년 만에 N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올해 수능 역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수시 전형을 노리는 재학생 가운데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 수능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하는데 수학 영역의 문제 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면 뭐가 킬러 문항이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학 영역 22번 문제입니다.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하는 그야말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그러네요. 예. 수험생들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에는요, 하소연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을 내지 않는다면서 22번 문제는 뭐냐는 글부터 예술적으로 꼬아놨다, 바로 포기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EBS 현장 교사단은 단답형 정답률을 9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였고 수험생의 연습량에 따라서 정답률이 차이가 날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번 22번 문항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나서 본인이 얼마만큼 그 연습을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이게 정답률이 차이가 나는 문항으로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22번이 앞으로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런 걸 배우고 EBS 수능 개조로 뭔가를 더 강화해서 연습을 할 때도 꾸준한 학습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일부에서는 킬러 문항 정의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불필요한 개념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킬러 문항,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시티 같은 현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새 광역자치단체장이 만났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나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넉 달여 만에 얼굴을 맞댔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세 사람은 최근 불거진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했다면서 김 지사와 사안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시티 논의를 지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는 이게 선거를 앞둔 사실상 불가능한 논의제기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짧은 시간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이른바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편입에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70%가 현실성이 없는 정치 총선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미 국민들의 심판이 끝난 일입니다. 앞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고 비판했던 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옳고 그르다 한 적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 앞에 이 사항을 처리하기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게 없습니다. 다만 세 사람은 수도권 대체 매립지와 대중교통 공동연구, 아라뱃길 관광 활성화 쟁점 등에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법안에선 제외된 구리시 등에 대해서도 편입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부산과 경남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메가시티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가시티 구상을 띄운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겁니다. 김포와 함께 서울 편입이 거론돼 온 구리 등 다른 인접도시들은 일단 제외하고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구리 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가 잘 협의해서 별 이견이 없으면 바로바로 특별법엔 당장 내후년 1월부터 서울시 산하에 김포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예상됐던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와 기초자치단체로서 행정, 재정적 혜택을 노리는 데 차질이 예상됐던 읍면 폐지를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이외 지역 통합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메가시티 추진을 이끄는 당내 특별위원회는 부산과 경남을 우선 거론했습니다. 큰 틀에다가 이제 개별적인 시의 통합을 이제 담아내는 그렇게 어떤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이제 비수도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지금 통합을 좀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야당이 과반인 21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이 여당의 메가 서울 정책을 총선용으로 깎아내리며 이른바 5극 3특, 국가균형 발전 이슈로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국토 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앞서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서울 김포 통합특별법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첫 발을 떼면서 부동산 관련 현안이 연말 전국의 화두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만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할지 관심인데요. 두 사람의 대치 국면에서 주목받은 인물이 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거라거나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등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이 오늘 보수의 텃밭 대구를 방문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점검하는 등 법무부 공식 일정인데요. 하지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출마를 시사하며 공을 들이는 상황인 만큼 한 장관의 행보에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정치 무대에 나서기에 앞서서 보수 텃밭을 찾아서 민심을 확인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오늘 한 장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장관 탄핵 카드가 또 거론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을 검토한 데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설까지 나오자 한 장관이 이렇게 비판한 걸 문제 삼은 건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제 정말 하루에 한 명씩 탄핵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는 탄핵 사유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아마 예상하실 것 같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 저희 TF가 검사범죄 대응 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한다는 점에서 방탄 탄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검찰총장 탄핵 추진설까지 나오자 탄핵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죠. 이때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총장 탄핵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추진한다면 탄핵을 남발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죠. 또 한 장관의 정계 입문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자칫 체급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엿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무관심이 답이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아니 저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한동훈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하며 협박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면 이건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내년 4월 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에서는 앞서 철회한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는 23일에 다시 제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여야 사이에 치열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백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청구도 기각되면서 내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살 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최 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모두 4차례 규모는 349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위조된 증명서 가운데 한 장을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고 구매한 땅을 동업자 사위 명의로 허위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위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증명서가 소송에 쓰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조된 장부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도촌동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저지른 죄의 질이 나쁘고 재범이나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는데 당시 최 씨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다가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4개월도 안 돼 나온 대법원 판단 역시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어기지 않았고 혐의에 대한 법리 오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된 뒤 2달 만인 지난 9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7월까지 그대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 씨를 사면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날 경우 수용 생활은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맞물려 있는데요. 핵심 관련자로 떠오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자신이 관여한 바가 없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국벤처투자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사혁신처에 이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한 겁니다. 그동안 전주지검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넉 달 뒤 서 씨의 타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사이의 대가성을 따지면서 뇌물이나 제3자 뇌물죄를 염두에 둬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타이스타젯을 실소유한 이 전 의원이 두 채용을 맞교환한 게 아니냐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이번 압수영장 청구로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이 누구고 어느 선까지 관여됐는지가 핵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한 인물을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사장 공모 접수 기간인 지난 2018년 1월 이상직 의원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공모에 신청한 사실을 직접 밝혔고 이후 내정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그것도 선거 캠프 주요 보직자가 공모에 응한 건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게 당시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당시 중기부 장관이었던 홍종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상직 이사장 선임에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아는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있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프로세스는 이미 진행이 된 상태예요. 이상직 이사장은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기업인 출신이 전문가가 됐구나 뭐 저는 그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했죠.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무순위로 선정돼 올라온 복수의 후보자를 단수로 좁혀 제청하는 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물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관련자 소환 검토는 현재로서는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벌써 3년째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한 건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검찰의 칼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년 2개월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관련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관련 수사 기록이 19만 쪽에 달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고 피고인 수도 많아서 선고는 빨라도 내년 초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 일정 출석으로 오늘 경기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는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요. 이번엔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확실한 혐의자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메시지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검찰 수사를 앞두고 국방부에 외압 의혹을 줄곧 제기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지시가 아니라 여러 수사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설명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무관리관뿐만 아니라 장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이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문건을 이첩하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1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고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은 부하들을 전부 살리고 싶은데 아쉽다며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이첩 시기는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의 귀국 후에 지침을 받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건을 주고받은 다음 날 박 전 수사단장은 관련자 8명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로 넘겼다가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여러 수사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줄이라 이런 단어는 없는 것이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금방 다 얘기해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도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20대가 넘는 소방차가 출동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인천에서는 음주 교통사고로 한 명이 다쳤고 대전에서도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해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두산동의 한 상가 건물. 짙은 어둠 속 지붕 위로 회색빛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랜턴을 든 소방관들이 진압작전을 벌입니다. 불길을 잡는 게 여의치 않자 전기톱을 이용해 지붕을 뜯어내기까지 합니다.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1시 반쯤. 화재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거센 연기로 소방차 24대가 진압작전에 투입됐고 30여 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건물 간판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뒷부분이 산산조각 난 채 멈춰서 있고 바로 옆 승용차는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차량 파편들이 사고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인천시 가정동 심곡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 위로 화물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고 바로 옆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대전시 구암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립주택 앞에 도로의 모습입니다. 거주자들의 차도 보이고요. 주민들의 출퇴근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흔한 그런 도로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고 가던 이 길에 통행료를 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지나던 길이었지만 이제 이곳을 지나려면 한 달에 4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밀린 7년치 사용료 240만 원도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땅 주인도 좀 답답합니다. 원래 공장 부지였는데 연립주택이 생겼고 도로 개발 없이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공공을 위해서 마냥 양보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지자체는 무엇을 했나 의문이 생깁니다. 자, 구청의 해명. 원래 개발해야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도로를 못 만들었대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당장은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다면서 분쟁을 벌이는 곳이
구로구에서만 100건이 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에 사는 장금자 씨는 다음 달부터 집 밖으로 갈 때 돈을 내야 합니다. 쥐것부터 다닌 거죠. 이 길로 계속. 이 길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예. 진출입로 땅 주인은 원래는 공장 부지이니 통행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겼습니다. 212제곱미터 크기의 진출입로는 지난 1969년 서울 구로구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했던 곳인데 구청이 도로 개발을 미룬 사이 3년 전인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쨌든 방치한 건 구청이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집을 사고 가는데 그 앞 도로 땅까지 다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로로 만들지 못했다며 당장은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승인 시 도로 개설하면 그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라 주민들은 그때까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 아킬레스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넌 나의 아킬레스건이야. 이거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뭐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이 점만 고치면 완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발 뒤꿈치 힘줄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서 납품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십자인대 파열 이식 수술에 쓰이는 건데 업자도 업자지만 의사들도 뒷돈 받고 입을 닫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양심도 반쪽이 났습니다. 심지어 이 재료들은요, 보건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인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건데 이걸로 수천 명이 수술까지 했더라고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전한 상태의 아킬레스건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납품업체 대표 A씨 등은 절반으로 쪼갠 아킬레스건을 싼 값에 해외에서 들여와 병원에 납품했습니다. 이들이 무허가 재료를 납품한 병원만 400여 곳, 벌어들인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는 무려 100억 원에 이릅니다. 조사 결과 영업사원들은 수술 도구를 갖고 다니며 불법 의료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의 치수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 행위를 하는 등 경찰은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건네받은 의사와 간호사 50여 명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반쪽짜리는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의학적 검증도 완전치 않아 심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경찰이 파악한 규모만 6,500여 명에 이릅니다. 2017년 이맘때로 가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있었죠. 집 기둥이 갈라지고 학교 건물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해가 말도 못했습니다. 자연적인 지진이야 누구 탓을 하겠느냐마는 이때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소였습니다. 지역 발전 사업을 위해서 땅속에 물을 주입했는데 이게 지진으로 이어졌다. 정부 조사 결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지진인가? 옆에 큰 트럭만 지나가도 또 지진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봐도 놀랐고요. 한번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은 내내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했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김근우 기자의 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 굉음과 함께 바닥이 흔들리자 자동차가 마치 장난감처럼 휘청입니다. 벽이 종이장처럼 찢어졌고 유리는 박살났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재판부는 지열 발전으로 인해 지진이 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구나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적, 물적 측면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포항 시민 45만여 명도 소송을 통해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내야 할 위자료는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1심과는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온 이상 추가적인 소송 제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포항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 시민 1명에 1,000만 원씩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잘 못 잤습니다. 왜, 어떤 마음 때문에 못 주무셨어요? 다른 마음이 아니고 여기 출연하려고. 아, 긴장하셨습니까? 네, 긴장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예, 그래도 또 이제 시민단체가 꾸려진 거잖아요. 정부를 네. 상대로 승소했으니 네. 기분 좋게 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의미를 짚어보면 좋겠고 함께 뜻을 모은 시민들의 반응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부끄럽게도 그 시민단체 범시민대책본부가 꾸려졌다는 것도 사실 이제 판결을 접하고 알았습니다. 이 단체가 언제 꾸려진 겁니까? 포항 지진이 발생한 것이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예. 그 15일에 지진이 발생하고 신기하게 저와 비슷한 생각하는 시민들이 꽤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즉 포항지진 범대본이라고 합니다. 범대본이 꾸려졌고 순식간에 회원이 500명이 모여서 발기를 했고 일주일 만에 500명이. 네, 그거는 이제 한 달 만에요. 500명이 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6개월 만에 2만 명의 회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승소하셨어요. 네. 정부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이긴 것입니다.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뭐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고요. 제가 첫 소송을 민사소송을 시작한 지는 5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5년 1개월 동안 시민 5만 명이 함께 소송을 하는데 굉장히 이 기간은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그 긴 세월을 1단계, 한 단계 마무리 짓는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5년 넘는 시간 동안 힘겹게 이제 그 법적인 논리로 싸우면서 힘든 일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방해 세력이 많습니다. 이게 절대 강자 대한민국 정부 국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치밀하게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힘없는 나약한 시민들, 시민단체가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소송 대리인들이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막판에 이 지연을 시켰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정해졌는데 지금부터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다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소송을 처음 접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이제 선고 결과가 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앞서 잠깐 나가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보상을 받기로 한 건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이 선고 결과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법부에서 최초로 우리 절대 약자 시민의 편에 들어서 손을 들어준 정의로운 재판부의 결정이라고 의미를 저는 두고 있고요. 그러나 다만 그 세부 내용에 가서는 저희들 1천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시민 1인당 3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이 위자료 금액이 턱없이 우리 고통받은 시민들,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공황정세로 매일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 다녔고요. 지금 현재도 트라우마 센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작은 위자료 수준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군요. 항소심에 이제 항소심까지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기각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각된 부분도 하나 있고요. 예. 저희들은 또 이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항소가 갑니다. 예. 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항소하겠죠. 저희들은 이제 이 선정자, 당사자죠. 당사자들의 조건이 미흡한 경우, 혹시 주민등록 주소를 제대로 대응을 못했거나 또는 증명을 못한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기각되고 이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바로 잡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 부족하고 미흡한 이 그 위자료 수준을 좀 높여달라는 항소심을 저희들 제기할 계획입니다. 위자료 금액도 높이고 네. 또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시민들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확정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시군요. 일단 첫 승소 판결이 났으니까 지금 5만 명의 시민단이 이제 선거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아직 그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를 받은 포항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시민들이 만약에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됩니까? 저도 가장 큰 그 임무가 지금까지 뭐 행정관청, 포항시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걸 방해를 했어요. 기존에 특별법이 있어요. 포항지진 구제특별법이 있는데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법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회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소송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 짧은 기간 내에 나머지 45만 명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또 알려주는 게 저희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범대본, 저와 포항지진 범대본은 모르는 시민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 배상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말씀 듣다가요. 지자체가 특별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하던데. 시민들을 이제 그렇게 설득했죠. 예, 실제로 보상을 받으신 시민들이 좀 많으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집이 크레이 가고 무너졌을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포항지진 구제 특별법이 있는데 보상을 해주는 걸로, 구제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월호법에서도 저희들 배운 바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이 보상의 길이 있지만은 그 보호자들은 다 새롭게 소송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보다 뭐 5배, 10배 많은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포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손해사정법인을 통해서 피해 부분을 청구를 했을 때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 한 37%밖에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금액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소송을 통해서 다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 그걸 못했죠. 일단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비해서 보상금은 턱없이 적었고 물질적인 피해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받고 싶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을 하셨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예정이다. 여기까지 좀 정리가 맞습니까? 예. 이렇게 그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포항 지진이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밝혀졌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의 판결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판부에서 판결은 분명한 것이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인과관계라는 게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이 주는 천벌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즉 포항의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 주입을 했습니다. 땅 밑으로. 그 물 주입을 통해서 지진을 일으킨 경우다. 그 인간관계는 확실히 재판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 그 전에 이미 세계적인 학자를 통해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분명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과실이 인정된다는 거죠. 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가만 우리는 포항시민이 움직인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열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가 일으킨 겁니다. 판결 직후에 뭐 시민들은 박수로 또 환영을 했다고 하던데 당시 분위기 어땠습니까? 박수로 환영한 것은 이 성소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그래도 절대 약자인 시민의 편에서 손을 들어줬다는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위자료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님 지금 저희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열 발전을 하면서 물을 주입했다는 게 바로 이 과정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이제 집안에 이상이 생겼고 이 이상 때문에 균열이 생겨서 지진으로 촉발됐다. 촉발 지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이 지진이 5년 전 포항에서 2017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6년 전이죠.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기 두 개 그 관이 두 개 뚫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입정이라 합니다. 물을 넣는 곳. 액체를 넣는 곳, 주입정이라. 하나는 생산. 물을 밑에 넣어서 뜨거운 집안에 있는 열을 갖고 이게 수증기가 돼서 생산력으로 올라옵니다. 한 곳에 들어가고 한 곳에 나오게 됩니다. 나와야죠.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나와서 그 터빈을 돌리게 되는 게 지열발전의 논리죠. 그런데 저 물이 들어갔을 때 뜨거워지면서 그 집안에 있는 땅 밑에 있는 공극상에서 큰 에너지를 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공극을 채우기 위해서 물로 수압으로 파쇄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그 또 다른 지진이 오지는 않을까 불안함도 상당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트라우마 센터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해서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죠.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문 흔들리는 소리도 깜짝 놀라는 이유가 지진은 화산과 같습니다. 활화산, 휴화산이 기억나실 겁니다. 지진도 단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활성단층이 있습니다. 일단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활성단층이 돼요. 언제든지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잠 못 이루고 공황증까지 나를 죽여달라, 나 좀 죽여달라 호소하는 사람도 지금 아직 많습니다. 그만큼 심적인 고통이 거죠. 상당하고 아직도 괴롭고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그 지진 당시의 상황이 좀 화면으로 나갔는데 피해가 상당했거든요. 그 지금 뭐 피해 복구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피해 복구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생색내기용으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모든 살림의 건물 벽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크랙, 금이 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항시 전체의 건물들이 위험한 중에 있죠. 그렇군요. 좀 복구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상처 입은 포항 시민들의 마음도 하루빨리 좀 어루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 하루속히 좀 트라우마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끝으로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항소심 진행할 계획을 하셔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이 자리를 빌려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갔다는 것은 정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항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참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5년이 지나서 일단락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형사 고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열 발전을 새롭게 만드는 정부가 바뀌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주장을 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장하면서 지열 발전을 시작했던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형사소송을 했는데 이제 5년이 돼 갑니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 이거 빨리 수사해 주십시오. 5년이 돼 갑니다. 마지막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꿈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른 항소심과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리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가자시티 서쪽을 완전히 장악했다며 다음 단계 지상작전을 선언한 이스라엘군이 이제 가자지구 남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에서 지하터널 입구를 발견했고 인근에서 살해당한 인질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란 증거를 다시 내놨습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거리에서 아이들과 노약자 등 수백 명이 어디론가 줄지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남쪽에 왔는데 현지 시간 16일 이곳에서도 대피령이 떨어진 겁니다. They're welcome to take that question straight back to Hamas. You can see here with your own eyes how much efforts we're putting in to let innocent civilians out.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제 지상전의 다음 단계를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남쪽을 공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שלמנו את הכיבוש והטיהור של כל החלק המערבי של העיר עזה. השלב הבא החל. התחלנו בשלב הבא, הכוחות פועלים באופן מדויק, באופן נחוש.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급습한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의 지휘본부인지에 대해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유엔 등의 국제조사까지 요구하며 여전히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والمنظمات الدولية ومنذ أسبوعين بتشكيل لجنة دولية للاطلاع على واقع المستشفيات والوقوف على كذب الاحتلال لأننا ندرك. 하지만 이스라엘은 병원 인근에서 예후딧 바이스의 시신을 수습했다면서 하마스를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 공격 때 납치당한 24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아가 알시파 병원에서 하마스의 지하터널 입구와 차량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급습 이후 이스라엘이 공개한 증거가 병원을 군사적으로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비판 기류가 이로써 바뀔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그런데 가자지구 최대 의료단지 알시파 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급습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면서 중환자와 신생아 등의 환자 후송이 시급해진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가 유엔의 구호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가 있다고 주장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마스의 주요 근거지로 지목당한 뒤 공격을 당한 알시파 병원. 병원 내 매캐한 포연과 정전, 그리고 연료 부족의 통신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환자 600여 명에 안이는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후송 방안을 강구 중인데 우선 대상은 중환자 27명과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36명입니다. 안전한 차량 통행이 보장될 경우 이집트 구급차가 호송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지만 난관은 여전합니다. 아기들에게 필수적인 산소 확보 등은 물론 숙달된 인력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기, 물과 같은 기본 필수품의 부족 탓에 지난 10일 이후 병원 사망자는 아기 3명 등 40명에 달합니다. The chances of safe transport of sick and tiny newborns are extremely low to zero, fragile to begin with, and not having oxygen, not having fuel to run the hospital generators. 이스라엘군이 신생아용 인큐베이터를 제공한다고는 했지만 이 역시 이동 시 배터리나 자가 발전기 등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옮길 수도 남을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런 가운데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는
유엔의 구호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고의적인 시도가 있음을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ill not be able to uphold our commitment to provide for the Palestinian people any longer. I do believe there is a deliberate attempt to strangle our operation. 라자리니 집행위원장은 고의적 시도의 주체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라자리니 위원장은 또 이스라엘이 디젤류 24,000리터 반입을 허용했지만 용도가 구호품 수송 트럭 연료로만 제한돼 병원 가동이나 피난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연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양광모 시인의 시에 나오는 이 구절, 올해 수능 필적 확인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를 작성한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은 드디어 끝났지만 이제 또 다른 시작이 남아있죠.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입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연철입니다. 네. 자, 드디어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네. 킬러 문항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네. 이게 최대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표현을 좀 하기는 하는데 사실 뭐 킬러 문항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고난이도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초고난이도 문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 정부나 평가원에서도 출제하지 않겠다, 배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제로 다수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실제로 초고난이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은 좀 배제된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올 수능의 난이도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좀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보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어려웠다. 네네네. 예. 이게 킬러 문항이라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변별력을 네네네. 예, 갖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변별력은 어떻게 확보를 했다고 보십니까? 네, 변별력은 충분히 확보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해서 뭐 수능이 쉬워질 거야,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물수능일 거야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이 킬러 문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능이 쉬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일부 문제였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특히 올해는 또 수능이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은 소위 얘기해서 초고난이도 문항은 배제를 하는 원칙은 지키면서 소위 얘기하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 있죠. 예.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포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 난이도를 통해서 변별력을 좀 확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성적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소위 얘기해서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되면서 아마 좀 변별력은 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어떤 의미로는 고민거리가 생긴 거고요. 변별력이 네. 좀 없어져 다소 약해졌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중상난도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은 또 혼란인 거죠. 왜냐하면 어려웠기 때문에. 예.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지원을 할 때, 실제로 대학을 지원을 할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이나 모두 좀 혼란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 국어, 수학, 영어 전체적으로 다 어려웠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럼 국어도 불국어였던 겁니까? 이 불물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국어는 확실히 어려웠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년도 수능이 좀 평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이 평이하다 보니까 전년도 수능보다는 확실히 어려웠고요. 올 9월도 좀 어려웠어요. 예. 9월 모평이 좀 어려웠는데 9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거죠. 학생들이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가 됐으면 예. 좀 수월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초고난이도 문항이 배제되면
배제되면서 EBS 연계율도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 그럼 수월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이유는 올해 국어 영역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문은 학생들이 좀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지문은 의외로 연계율도 높았고 익숙한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예. 근데 학생들이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소위 얘기해서 선지라고 부르거든요. 선지를 딱 골라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선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인 거예요. 지문은 익숙하게 선지는 어렵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답을 고르는 데에서 뭐 함정 카드처럼 이것도 닦았고 저것도 닦았고 예. 이 부분이 올해는 좀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선뜻 답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문제 좀 꼬았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학 용어가 또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뭐 과학기술 지문에서 나온 게 어렵다고는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학생들은 좀 이미 알고 있었던 좀 익숙한 지문이어서 그래요? 아마 뭐 이상치 내고 데이터를 갖고 하는 이상치 내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크게 어렵지는 좀 고난이도 문항이기는 하나 예.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EBS 연계율이 높았다는 거는 그럼 EBS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되 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좀 변형해서 풀어본다거나 뭐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EBS에 나온 지문만 해석해보고 공부해보는 걸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거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 없으니까 네. 그래도 다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교육과정 내에서 공교육 내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예. 이제 시험이 출제된다라는 그 원칙은 예. 지켜진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 원점수 기준으로 가채점을 네. 했을 때 네. 그 1등급 커트라인이 지난해보다 10점 정도? 원점수 기준으로요. 예, 10점 정도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좀 이건 낮았어요. 지금 가채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네네네. 추산하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 과목이 있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로 좀 나눠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 또 국어 영역의 특징 중 하나가 그거예요. 화법과 작문은 조금 평이했고요. 언어와 매체가 또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서 뭐 10점 정도가 낮아졌다. 이게 사실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의 원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10점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도에 만점의 표준 점수가 대략적으로 한 134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저희 가채점을 통해서 예측되는 표준 점수 최고점, 만점의 최고점이 지금 146점, 뭐 147점 이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입시에서 국어가 혹시 주요한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어떤 특정 영역이 어려웠다고 해서 그 과목이 모든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해나 수학이 키다라고 안 났던 적은 없거든요. 수학이 어렵거나 쉽거나. 예. 마찬가지로 국어가 올해 같은 경우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아마 반영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적용은 될 걸로 보이기는 하나 단순하게 국어가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가 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수학도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네.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네. 예.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전년도와 좀 유사했고요. 비슷했고요. 올 9월 모평이 좀 수월했는데 예. 9월 모평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걸로 보일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네. 앞서 전해 드렸는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22번 문항이 네. 킬러 문항 아니냐. 네, 이 뭐 예. 22번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라 근데 이제 뭐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고 또 이제 그걸 만족시키는 3차 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이기는 한데 예.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관점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거죠. 킬러 문항이 공교육 외에서 나온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나치게 조건이 많은
지나치게 조건이 많아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그냥 킬러 문항이라고 할 것이냐에 따라 좀 의미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22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지나치게 조건이 많은 그런 문항이기는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렇지만 교육 밖에서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려워는 했을 때 충분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판단이 됩니다. 이번 수능이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세 번째 3년째, 예, 수능인 거죠. 문과 침공이라고 하잖아요. 예, 문이과 통합형으로 수능이 치러지면서 이런 말도 생겼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과 수험생이 문과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현상, 네네네. 올해도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조금 지속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국어가 어렵다, 수학이 어렵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문과로의 교차 지원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과 학생들이 유리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교차 지원은 뭐 국어와 수학의 난이도 차이보다는 그 수학 안에서의 선택 과목,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좀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와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미적분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또는 사탐과 과탐의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이 교차 지원의 비율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자연계 학생들의 인문계로의 교차 지원은 아마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도 지문은 좀 친숙한 소재를 다룬 지문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 구조도 공교육 수준보다 어렵지 않았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네.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영어의 특징도 어떤 의미로는 국어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실제로 전년도에 1등급 비율이 7.83%였거든요. 예. 근데 올해 9월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올해 9월에 1등급 비율이 4.37%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가만히 저희가 이번 영어를 좀 보니 국어하고 유사하게 지문에서 문장이라든가 어휘 수준은 높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추상적인 내용도 좀 배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문항들이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학생들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지문은 익숙하게, 선지는 어렵게. 그러니까 지금 국어와 비슷하게 예. 문제에서 조금 학생들의 혼란을 좀 주도록 좀 꼬아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좀 난이도 있게 출제한 걸로 예. 보입니다. 지문은 친숙하지만 문제는 좀 꼬아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거든요. 당장 이번 주부터 수시 논술, 뭐 건국대라든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이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럼 먼저 이번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응시를 할지 말지, 당장 이제 논술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좀 올해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수능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를 그냥 단순하게 뭐 내가 충족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고 좀 보수적으로 내가 좀 어려웠거나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모르는 경우는 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성적표가 12월 8일에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 가채점 성적을 통해서 어느 대학에 내가 붙을 수 있어 없어 당락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지원코자 하는 대학, 목표 대학을 한 3-4개를 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반영 비율을 통해서 나의 유불리 정도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점수대별로 최상위권 학생들과 중상위권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점수대별로 나눠서 좀 입시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N수생이 올해 역대 최고로 지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좀 경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좀 혼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소신 지원 또는 뭐 적정 지원, 안정 지원 이런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하는
먼저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더 혼란일 수 있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중상위권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이 친구들은 무조건 시험이 어려웠다고 해서 안정 지원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중상위권이 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안정 지원을 추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 공동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을 좀 적용하면서 유불리를 판단하면서 적정하게 소신 지원도 함께 하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수능 특징 가운데 하나가 28년 만에 N수생 응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네네네. 예. N수생 성적이 변수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한 번 더 재도전하는 친구들, 소위 얘기해서 졸업생의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올해 같은 경우 최상위권의 그러니까 고난이도 킬러문항이 좀 배제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호재일 수도 있었거든요. 좀 이제 잘 풀 수 있었으니까요, 예.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N수생이 성적에서도 강세를 유지할 개연성이 좀 높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자연계열, 의학계열을 좀 지원하는 예. 그런 친구들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강세를 보일 개연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내가 뭐 불리하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뭐 지원 전략을 수립할 건 아니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통해서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일단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 이번에는 이제 배제가 되면서 오히려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예,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수능에는 이런 부분이 이제 보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2학년 학생들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겠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이제 킬러 문항이라는 초고난이도 문항을 좀 배제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 원칙에 충실하게 이제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이제 요렇게 변화된 수능 실제 기조 또는 경향에 어쨌든 학생들이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1년이라는 시간이 1년 밖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1년씩이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항이라든가 또는 뭐 EBS 연계,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좀 수능을 꼼꼼하게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에도 어렵지 않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EBS 연결이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 네, 높은 그렇습니다. 겁니까?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직접 연계가 50%이고 또 간접 연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면은 아마 50% 이상 상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EBS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초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0.6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에도 기온은 3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걸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추위 속에 곳곳으로는 눈이나 비도 내립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현재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올가을 첫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삼각봉에는 벌써 10cm에 가까운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비와 눈은 오전 중 경기 서해안과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낮 동안 곳곳에 첫눈이 기록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가 필요한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는 15cm 이상, 충청과 전북 동부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내륙에는 오후부터 강한 눈이 내릴 걸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으로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3도, 광주 8도, 부산 12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추위 속에 곳곳에 눈과 비가 내려 도로에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